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2월 16일 경상북도 칠곡의 한 성인용 PC방에서 여기를 운영하던 당시 48살의 남성 이 씨가 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시신의 모습이 너무 끔찍했어요. 옆구리, 가슴 등등 총 5군데를 아주 날카로운 흉기로 찔려 있던 상태였죠.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제까지 검출됩니다. 경찰은 우선 주변의 CCTV 분석했고 동시에 휴대폰 기록도 확인했어요. 그러자 금방 수상한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는 당시 31살의 핸드폰 판매원이던 배 씨입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냐라고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 씨가 운영하던 PC방을 인수하고 싶어 했더라고요.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잦은 만남을 가져왔었죠. 게다가요,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이 좀 특이합니다. 확실히 눈에 띄어요. 왜 그러냐면 저녁 6시 20분에 배 씨가 PC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기 중국 요리가 배달돼요. 둘이 함께 짜장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시간 후 배 씨가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헤어지나 집에 가나 싶었는데 웬일인지 PC방 가까운 곳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그 상태로 또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밤 9시 51분 그리고 밤 10시 이렇게 2번에 걸쳐 배 씨가 연달아 PC방에 있는 이 씨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근데 응답은 없었죠. 그러자 배 씨가 마침내 차에서 내려서 PC방으로 걸어 올라가요. 이때 그의 차림이 매우 수상합니다. 장갑에 마스크를 쓰고 또 등에는 커다란 배드민턴 가방을 메고 있고요. 그렇게 그가 PC방 실내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까지 분석한 경찰은 일단 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마침내 2월 20일 추적에 덜미를 잡힌 배 씨가 이어진 조사에서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죠. 사건 당일 그는 애초부터 이 씨를 살해할 목적이었습니다. PC방에서 짜장면을 먹었잖아요. 그때를 노리고 있던 거죠. 이때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좀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 하더니만 미리 준비한 콜라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면제가 녹아 있었어요. 피해자 이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콜라를 꿀꺽꿀꺽 시원하게 마셨고요. 그 후 배 씨는 PC방을 나왔습니다. 수면제를 먹은 이 씨가 곧 잠에 들 테니까 그때까지 주변을 서성이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9시 51분, 10시에 2번 전화를 했잖아요. 이건 정말 그가 깊이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는 본격적인 살인을 위해 PC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그 큰 배드민턴 가방을 메고 있다고 했는데 가방 안을 보니까 살해 도구였던 의료용 산소통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계획이 뭐였냐? 고농도의 산소를 자고 있는 이 씨의 체내에 주입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산소가 살해 방법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의 농도는 20에서 2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고농도의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화력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폐 조직 손상시키고 또 호흡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 씨가 이 산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이 씨한테 이걸 주입해서 약간 이 죽음을 자연사로 꾸밀 생각이었던 겁니다. PC방에 도착했어요. 잠들어 있고요. 그래서 산소통을 막 설치를 하려는데 이때 돌발 상황이 벌어져요. 이 씨가 하면서 깨어나 버린 거예요. 어라, 이건 시나리오에 없던 일인데? 당황한 배 씨는 서둘러 칼을 꺼내 들었죠. 그리고 이 씨의 옆구리, 가슴, 몸 막 여러 부위를 마구잡이로 찌른 거고요.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 씨는 왜 이 PC방 주인 이 씨를 살해한 걸까요? 뭔가 인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걸까요?
배 씨가 검거되고 경찰이 살해 의도가 뭐였냐라고 묻자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사실 이거 장땡땡 그 사람이 시킨 거예요. 배 씨의 입에서 나온 제3자의 이름, 그 존재는 특히나 경찰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장 씨는 현직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경북경찰청 소속으로 직위는 경사고요. 그럼 지금 이 사건 경찰이 살인을 사주한 거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고 보니까 이 숨진 피해자 이 씨, 그러니까 PC방 주인 이 씨 또한 전직 경찰관이에요. 살인을 사주한 장 씨와 과거에 같은 소속으로 근무를 함께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4년 전인 2010년 이 씨는 명예퇴직을 하고 성인용 PC방 영업을 했습니다. 이 씨와 장 씨, 지금 다 전현직 경찰관,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알고 보니 네,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장 경사에게 14번에 걸쳐서 약 2억 2천만 원을 빌린 상태예요. 그 중에 일부는 상환을 했지만 여전히 빚이 한 1억가량 남아있고요. 게다가 1년 전엔 장 경사에게 또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린 게 드러납니다. 이 씨는 원금은 고사하고 간신히 이자만 내고 있었고요. 돈 문제가 있었구나 싶은데 또 의문점이 생겨요. 여러분, 그동안의 금요사건 파일에서의 살인사건을 보면 보통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 경우 반대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를 죽인 거라고요. 그럼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거 손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경찰은 의외의 부분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숨진 이 씨의 보험 가입 내역이었어요. 이 씨가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장경사 앞으로 해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좀 계속 불리는 과정에서 이 장경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야, 그럼 내가 생명보험 너 앞으로 해줄게. 뭐 이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3천만 원 추가로 빌렸다고 했잖아요. 또 그때는 아예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고요. 수익자 모두 장경사였어요. 그리고 이 돈을 합하면 3억 원 정도 됐고요. 체포된 그 배 씨,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배 씨가 추가로 진술하길 그 산소통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방식 역시 이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자연사로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게 장경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퍼즐이 맞춰져요. 이 씨가 죽어야 장경사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상황. 살해 동기가 충분하죠. 실제로 장경사는 동료였던 이 씨가 정말 잠에 든 것처럼 죽은 걸 꾸미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는 지인에게 10리터짜리 의료용 산소통을 구입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업용 입력 조절 장치를 부착했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을 잘라서 간이 산소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잠에 들면 이후 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산소를 주입하겠다는 게 계획이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준비가 굉장히 조악하기 그지없어요. 전문가들 역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고 하더라도 이 산소가 외부로 좀 빠져나가서 계획이 쉽지 않았을 거다, 거의 실패했을 거다라고 분석하고요. 근데 장경사는 자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해줄 또 다른 채무관계에 있던 배 씨를 섭외했던 겁니다. 자, 그럼 배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왜 관여했냐? 그는 장경사에게 약 2,9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경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가서 이 씨를 살해하면 그거 2,900만 원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제안한 거죠. 게다가 이 씨 죽고 보험금 타면 내가 3천만 원 더 얹어주겠다 라는 말에 배 씨가 홀랑 넘어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경사와 배 씨가 같이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건물을 지어서 우리 같이 고깃집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희망을 말하면서 꼬드긴 것 같아요. 돈이 궁했던 배 씨는 유혹에 넘어갔죠. 이들의 계획은 사실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말인데 장경사는 지인으로부터 수면제를 구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사실 이때 이미 이 씨를 한번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요즘 건강에 좋은 게 있다 라면서 칡즙을 건넸죠. 여기에 약을 탔고요. 근데 수면제 양이 부족했는지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가 좀처럼 잠들질 않아요. 그러다 두 번째 범행 시도가 이루어진 건 그로부터 2주 후인 2014년 1월 10일. 또다시 장경사가 이 씨의 PC방을 찾습니다. 옛날 동료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된 음료를 건넸죠. 이번엔 이 씨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바로 장경사가 배 씨한테 전화를 해요. 야, 지금 잠들었어. 이때가 지금 타이밍이야. 근데 배 씨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살인에 가담하는 게 내가 맞나? 갈등하고 있었고요. 결국 그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또다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한편 그날은요, 그 피해자 이 씨의 아들 생일 파티가 있던 날입니다. 근데 이 씨가 그 수면제 음료 마시고 저녁 7시쯤 잠에 들어서 다음날 아침 10시에나 깨어났어요. 생일 파티 당연히 못 갔죠. 사실 그때 이 씨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잤지? 이게 말이 되나?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 씨가 건넨 음료를 아마 의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장 씨가 내가 또 세 번째에 가서 음료를 건넬 순 없겠다. 이건 무리다 라고 판단을 했고 세 번째에는 배 씨에게 수면제가 든 콜라를 먹이게끔 한 겁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이던 2월 16일 이 씨가 짜장면 먹고 콜라 먹고 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중간에 깨어났죠. 그러면서 계획이 틀어졌고 결국 이 모든 게 흉기 살인으로 마무리 지어진 거예요. 살인이 나고 나서 두 공범은 사실 당황했어요. 아니 이거 산소통으로 해서 자연사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흉기잖아요. 이때 배 씨가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에 피가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경사가 직접 분무기에 콜라를 담아와서 막 혈흔을 지우고자 시도했다고 해요. 이 콜라가 혈흔을 지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하면 다 드러나요. 이걸 경찰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근데도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막 콜라로 막 피 지운 거죠. 경찰도 마음 급해지면 일어나 봅니다. 여기까지 전말을 파악한 경찰은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장 씨의 청부살인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부살인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검거를 해도 나는 시킨 적 없다 이러면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결국 경찰은 이후에 3만 건에 달하는 통화 내역 그리고 또 23개 계좌 다 뒤져서 5천 건에 달하는 금융 내역을 일일이 분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증거를 찾았고 장 씨를 살인 교사 혐의, 배 씨 살인 혐의로 구속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해인 2015년 장 씨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장 씨는 예상했던 대로 배 씨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자백을 한 거다.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나는 전혀 이 살인과 관계없다. 라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사실 더 정확히는 그래 내가 살인을 청부한 건 맞지만 아니다 이건 너무 심했다라면서 이내 철회를 했고 산소통도 환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 씨가 멋대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장 씨의 주장. 하지만 그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 또 다른 증거 인멸을 한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자신의 지인한테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지워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 문제의 지인은 과거 그에게 수면제를 구해준 사람이고 또 보험 설계 일을 하는 여성이었죠. 지금 청부살인을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또 범행 후에 은폐까지 하려고 한 정황도 너무 명확하죠.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범인 장 씨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방조,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죄목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여기에 가담한 배 씨, 징역 20년이 선고됐죠. 이 판결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실제로 피해자를 찌른 배 씨보다 살인을 청부한 장 씨의 형량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장 씨가 단순히 살인을 지시한 게 아니라 분명히 살인에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걸 계획한 것도 장 씨, 수면제를 구매한 것도 장 씨, 산소통, 그 허접한 산소 마스크 건넨 것도 다 장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살해하는데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현직 경찰관이 살인이라는 범죄를 도모하고 또 과거 동료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건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라는 걸 재판부도 꼭 집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그러다 사건이 다시 언급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이번엔 놀랍게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측, 그러니까 범인 쪽 가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사의 가족들이요. 이들은 장 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제시한 새로운 사실이 등장했죠. 배 씨, 공범이었던 배 씨가 옥중에서 자필로 보낸 편지 한 통입니다. 여기에 사실 내가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수사 초반에 이 배 씨가 산소통이며 흉기로 쓰인 칼까지 다 장경사가 미리 준비해 준 거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옥중 편지에서는 사실 장 씨가 칼을 챙기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바꿔요. 근데 자기가 당시에 허위 증언을 한 건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피해자 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분명 칼입니다. 산소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장 씨 가족들은 이거 봐라, 칼을 쥐어준 적이 없으니 장 씨는 이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씨 혼자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장 씨의 생각대로 산소통으로 살인을 저질렀어도 앞서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살인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선 어떻게 해도 장 씨가 결국 살인에는 실패했을 건데 이게 왜 살인죄냐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논리가 가능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죄를 감싸고 형량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 사람 경찰이잖아요. 경찰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가족이 이렇게까지 잔머리를 굴리나 싶죠. 결론적으로 사실상 장 씨의 재심은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살인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그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죽이고자 했는지가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기를 바란 건 맞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죽인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장 씨. 그의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루아침에 아버지이자 남편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분명 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2월 23일 이른 아침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진입로 부근에서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숨진 이는 50대 남성 김씨. 사고 당시 충격으로 김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는 1시 2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행히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었죠. 사고가 발생한 곳을 보니까 도로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급격히 변하는 위치입니다. 전형적인 사고 다발 지점이었죠. 경찰은 그걸 토대로 이 사건을 뺑소니 사고다라고 판단을 했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가 워낙 외진 지역이었고 CCTV도 없고 심지어 야심한 시각에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목격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행방이 미궁에 빠진 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지난 2013년 뺑소니 사건의 공소시효인 10년이 다 지나버리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도 안타깝게 미제로 종결되고 말았죠. 그렇게 끝난 줄로만 알았던 사건, 종결 2년 후인 2015년에 하나의 제보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제보자 A씨는 금융보험공사 직원이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지인 B씨가 얼마 전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무리 중 한 명이 술기운의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내가 과거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고 보험금을 타낸 적이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아무리 술이 취해서 한 얘기라 할지라도 분명 범죄잖아요. 그래서 솔깃했죠. 게다가요, 그 사람이 이내 술술 이야기를 해내는데 사건의 연도, 지역,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뺑소니 사고로 위장한 살인사건이었다라는 점까지 털어놓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된 B씨가 A씨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당시 금융보험공사에서 일하던 A씨가 보험 살인사건을 의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이걸 제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살인사건이라면 공소시효 10년? 이건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이후 경북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얻은 단서라고는 2003년에 발생했다더라, 경상북도라더라, 뺑소니 사고로 처리됐다더라 라는 이 세 가지 팩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우선은 비슷한 사건을 찾아 나갔고 그렇게 해서 지목된 사건이 바로 앞서 말한 의성군 김씨 사망 사건입니다. 이게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보험살인이라고는 전혀 아예 그 부분은 고려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건 파일이 다시 열렸죠. 어라? 근데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먼저 경찰은 김 씨의 아내 박 씨를 주목했습니다. 보험살인이었다면 그 수혜자는 아내일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 2003년 남편이 사망한 직후 박 씨가 특정 인물들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 발견돼요. 무엇보다도 이게 자기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게 아니라 딸 명의의 계좌,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게 눈에 띄었죠. 통장에는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냐 하고 보니까 다름 아닌 박 씨의 여동생 계좌입니다. 여동생. 그런데요, 더 조사해보니까 돈이 입금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최 씨라는 제3의 남성이었는데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어요. 이 모든 돈을 어떻게 아내 박 씨가 다 보낼 수 있었냐? 물론 남편 김 씨의 사망보험금이었죠. 이 사건 냄새가 나죠. 자, 그렇다면 최 씨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알아보니까 그는 사건 당시에 여동생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내 박 씨,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내연남 최 씨,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면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셋이 짜고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나눠 가진 걸까요? 그런데요, 돈을 나눠 가졌다라는 사실만으로 다짜고짜 살해 용의범으로 들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는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약 6개월이 흘렀을 무렵 한 가지 묘안이 떠오릅니다. 일단 박 씨의 여동생을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왜 왔는지 궁금해 하겠죠? 이때 김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동생은 당연히 당황할 텐데요. 아니,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고 12년 전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갑자기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후에 경찰은요, 이 당황을 한 여동생이 분명 공범에게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박 씨의 여동생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최 씨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포착된 겁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12년 전에 관계를 맺었을 뿐 지금은 아무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헤어졌죠. 사실 경찰이요, 주범으로 의심을 하고 있던 인물은 최 씨였습니다. 왜냐면 김 씨가 사망하던 날 아내 박 씨는 친척집에 있었다라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동생은 아예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위장할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돈을 나눠 가진 이 세 사람 중에 직접적으로 뺑소니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최 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술술 흘러갑니다. 경찰이 최 씨를 불러서 신문을 해요. 그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긴장해 있었죠. 다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압박을 하게 되자
끝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합니다. 경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증이 확증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 씨가 또 하나의 예상 밖의 진술을 내놓습니다. 공범이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인물 1명이 더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자신이 범행에 가담을 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운전해서 김 씨를 숨지게 한 건 그 또 다른 인물, 이 씨라고 주장합니다. 자, 경찰은 즉각적으로 이 씨를 추적했고요. 머지않아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죠.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범인이 속속 나오면서 결국 최종 공범은 4명. 경찰에 소환된 이들의 자백을 통해 12년 전 그날의 진실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소름 끼치는 살인 계획은 사건으로부터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아내 박 씨에 따르면 그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숨진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이 의처증 증상을 보이면서 증거도 없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폭행을 저질렀죠. 아내는 견디다 못해 점점 남편을 증오하게 되는데요. 당시 박 씨의 동생은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제발 죽여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무당이었던 동생은 전국에 영험하기로 소문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형부를 저주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 저주는 무려 2년 동안 계속되었죠.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아내 박 씨는 결국 직접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다 퍼뜩 몇 년 전에 가입해뒀던 남편 명의의 사망보험금이 떠올랐어요. 사실 그 보험은 월 6만원 정도 납입을 했고 사망할 시에도 5천만원 정도 지급되는 나름 저가형 상품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애초부터 박 씨가 살인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마침 이 박 씨의 여동생이 보험 설계사로 예전에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이 가입자가 공휴일, 늦은 시간에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 지급액이 최대 10배까지 올라간다는 특이한 사항들을 알고 있었죠. 이런 약관이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실제로 보험사들은요, 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 평소에 사망했을 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특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휴일재해 보장 특약이라고 해요. 어쨌든 언니와 동생은 형부 살인을 결심했고 이후에 공범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먼저 동생의 내연남 최 씨가 선뜻 가담하게 되는데 일단 돈이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최 씨가 끌어들인 사람이 그의 중학교 동창 이 씨입니다. 범행에 성공하기만 하면 이들은 각각 5천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이후 4명의 일당은 여동생의 집에 모여서 김 씨를 어떻게 죽일지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 씨에게는 독특한 술버릇이 있었는데 술에 취하면 마을 입구까지 걸어서 오는 습관이었죠. 아내와 공범들은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소유한 1톤 트럭으로 살인을, 그러니까 뺑소니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사실 이 4명이 사전에 현장을 다 답사했어요. 여기가 사고가 날 만한 지점이다. 괜찮은 곳이다. 그리고 뺑소니 후에 너는 이렇게 도망을 가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받을 게 아내이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사건 당일에는 아내 박 씨는 친척집에 가 있고 오직 이 씨와 최 씨만 움직이기로 계획 세워둡니다. 대단하죠. 사건 발생 일주일 전 4번째 공범이었던 이 씨가 당시에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에게 접근합니다. 가지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서 친밀하게 다가왔죠. 평소에 김 씨도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수락합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친분을 쌓게 돼요. 그리고 바로 사건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 이 씨가 그동안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답례를 좀 하고 싶다면서 김 씨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죠. 그렇게 그날 밤 둘은 칠곡에 있는 한 횟집에서 오랜 시간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넘어 자정이 되자 이 씨가 먼저 내가 당신을 집에다 데려다 드리겠다 하면서
범행 장소로 자신의 차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평소 술버릇처럼 됐다고 나 마을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했죠. 잠시 후 기다리고 있던 이 씨는 주변에 인적이 없는 걸 확인했고요. 그대로 만취한 김 씨를 향해 트럭을 몰았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이후에 범인은 미리 파악해둔 도주로를 따라서 인근에 있는 저수지를 향했고 거기에서 최 씨와 합류한 뒤에 검문소가 없는 곳으로 다시 도주합니다. 길에 쓰러져 있던 김 씨는 6시간이 지난 오전 8시에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났고 아내 박 씨는 사망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드디어 손에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몫으로 2억을 빼뒀고요. 공범들과 나머지 3억 2천만 원을 나눠 가졌죠. 경찰은 뺑소니인 줄만 알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일당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안심하고 12년을 살아온 건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맨 처음 술자리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12년간의 완전한 범죄에 도취되었던 공범 중 한 명이 이 술자리에서 무심코 자백 아닌 자백을 한 게 실마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게 제보로 이어지면서 끝내 이들의 살인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였죠. 참고로 그때 범인이 술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죽은 사람이 꿈에 보인다. 라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12년간 범행은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남겨진 죄책감은 결코 쉽게 지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판결의 시간이죠. 2016년 11월 대구지방법원은 청부살인을 한 아내 박 씨에게 징역 15년, 여동생에게 징역 12년, 그리고 내연남 최 씨에게 10년,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몬 이 씨에게 1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증명하듯 이 사건은 마무리되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지 못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김 씨가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에 그의 바지 주머니에는 비닐에 쌓여있는 생선회가 몇 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횟집에서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술자리에서 남아있는 좀 횟감을 챙긴 거죠. 집에 가져와서 아내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자기를 상습적으로 의심하고 폭행했다,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살해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범인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없었고요. 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도 없었죠. 그 사실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폭행을 당했을지언정 박 씨가 청부살인이 아니라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누군가는 살인자가 되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만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